안녕하세요. 동북아 역사재단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포츠머스 조약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포츠머스 조약, 러일 전쟁에서 요즘으로 가장 뜬 사람이 누굴까요? 러시아인일까요? 일본인일까요? 정답은 러시아인도 일본인도 아닌 바로 미국 대통령 시오도르 루즈벨트입니다. 포츠머스 조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루즈벨트 대통령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26대 대통령입니다. 1901년부터 1909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했죠. 원래는 1901년도에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이 사망한 바람에 대통령기간을 이렇게 오래 한 거죠. 그는 왜 러일 전쟁에서 포츠머스 조약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됐느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포츠머스 조약에 적극적으로 체결하도록 개입한 결과 그는 1906년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의 업적 중에 하나는 파나마 운하를 건설한 거죠.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이 대통령은 조용히 말하면서도 큰 몽둥이를 가지게 되면 당신이 훨씬 유리해진다. 이거는 이 사람은 무장을 통한 평화를 강조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함대 검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큰 몽둥이의 측면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거죠.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해군 차관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897년 6월 7일 날 해군 차관 루즈벨트는 뉴포트 해군대학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합니다. 자세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군비 경쟁의 어두운 미래 어느 때 전쟁의 필요성이 사라질지도 모르지만 그날은 아직도 너무 멀다. 어느 나라라도 주장한 손으로 그 나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세계 속에서 자국의 위치를 확보하거나 진실로 가치 있는 일을 결코 해낼 수 없다. 미국 문명화의 기초이며 정점인 질서 있는 자유는 그 이상을 위해 싸울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확보, 유지될 수 있다. 그 이상이란 명예 사랑, 신념 사랑, 국가 사랑을 드높이 견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은 멀로 독트린의 방어와 결부하여 해군 전력의 시급한 증강을 호소하며 연설을 마쳤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해군의 강화를 가장 강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오늘날의 미국 해군의 건설은 루즈벨트 대통령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왜 포츠머스 조약을 중지했을까요? 그것은 러일 해전, 동해해전 통해서 루즈벨트는 태평양에서 확보한 미국 영토가 더 이상 위협받기 전에 일본이 떼지는 걸 싫어했던 거죠. 루즈벨트의 관심은 미국이 어떤 적에 대항해서 필리핀을 견제할 수 있도록 미국 해군과 육군을 준비할 시간도 필요했던 거죠. 결국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한 역할은 무엇 때문에? 아메리칸 인터레스트, 미국이 이익 때문에 한 거예요, 사실은. 포츠머스 조약을 풍자한 그림입니다. 가운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고요. 양쪽에 니콜라이 2세, 그 다음에 일왕의 모습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good officer라는 표현들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포츠머스 조약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진이 바로 포츠머스 조약의 엽서입니다. 러시아, 재팬, 어거스트 1905년 피스 컨퍼런스가 여러분들은 1905년 8월에 했구나라는 것들을 엽서를 보면서 알 수 있고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했던 해군 조성소 86번가 빌딩입니다. 현재도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된 이 지역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사진은 웬트워스 호텔인데요. 이것은 일본 대표가 머물렀는데 여기서 배를 타고 포츠머스 조약 체결하는 빌딩가로 넘어오는 그런 회의 구조였습니다. 그러면 포츠머스라는 지역에 왜 거긴가라는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이 포츠머스에는 미국의 해군 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의 대외와 해군 정책의 효과적인 결합을 보여주는 거죠. 포츠머스에는 해군 조선소 86번지 빌딩, 이곳이 포츠머스 조약의 협상의 장소였고 러시아 대표단은 뉴캐슬 호텔에서 배를 타고 조병창으로 왔던 거죠. 지금은 이 해군 조선소에서는요, 핵 잠수함을 만들고 있답니다. 미국의 대서양 쪽의 모습을 보시면 뉴욕 바로 위에 뉴포트 해군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스턴이 있고 포츠머스 해군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을 아래로 보면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나폴리스에는 미국의 해군사관이 있고 그 아래에 노폭이라는 데는 해군 참모본부가 있습니다. 왜 또 포츠머스였냐? 포츠머스에는 해군이 발달됐기 때문에 통신이 아주 적합했습니다. 통신은 회담 성공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국가의 중요한 전쟁을 마무리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일본도 본국에 전보를 쳐야 되고 러시아도 전보를 쳐야 됩니다. 그러면 통신이 가장 발달된 데에서 해야 됐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전신 해적 케이블들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케이블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해상에서는 함정들이 당시에 무선으로 다 연락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중계할 수 있는 무선 기지도 있었다는 아주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포츠머스였던 거죠. 그리고 이 포츠머스에서 발생하는 일본의 전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전신을 통해서 회담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미국 측에서는 파악할 수 있었던 거죠. 사진을 보시면 포츠머스 조약의 리셉션 장면이고요. 가운데 키가 큰 사람이 러시아 정권 대표 빗대입니다. 그는 재무대신을 역임한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키가 작은 사람이 제 눈에는 고무라가 보입니다. 일본 정권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8월 5일 날 러시아 대표, 일본 대표가 접견을 하는 거죠. 그것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요트인 메이플라워 함상에서 벌어집니다. 양국이 한참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서먹하겠어요. 그리고 누가 먼저 왔냐, 누가 어디를 앉느냐에 대해서 신경전이 펴야 되기 때문에 루즈벨트의 해안이 뭐냐면 그러면 선상에서 뷔페식으로 하자. 다 서 있는 거. 뷔페식의 장점이 또 이런 건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8월 9일 날 수석 대표가 예비회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날 양국의 신임장들을 제정하는 거죠. 이날 빗대는 사할린 섬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권리만을 인정하려고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권 대표 빗대는 사할린 섬의 요구의 부당성, 그 다음에 러시아 군함의 양도, 전쟁 배상금을 반드시 차단해야 된다라고 러시아 정권 대표는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8월 12일 날 빗대는 단문식으로 된 메모를 고무라한테 회신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포츠머스 조약에 사할린 섬을 양도할 것이냐, 그리고 러시아는 배상금을 주어야 되는 거냐, 이것이 포츠머스 조약의 핵심적인 거였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빗대와의 만남에서 배상 문제라든가 사할린 섬 양도에 대해서 타협이 없다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과연 루즈벨트 대통령은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냐를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루즈벨트는 일본 특사에게 러시아 해군의 활동을 제한하고 중립항에 구류된 러시아 군함을 일본에 양도하도록 하는 요구를 포기하고 전쟁의 배상금, 사할린 섬에 대한 확보에 대한 요구를 조절하도록 권고까지 합니다. 많이 개입한 거죠. 루즈벨트는 영국과 독일에 각각 요청해서 러시아와 일본의 영향력을 모색하는 거고, 심지어 루즈벨트는 주로 미국 대사를 통해서 니콜라이를 만나게 하고 니콜라이는 사할린 섬의 분할까지도 인정하게끔 만드는 거죠. 많이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빗대는 만약 러시아가 사할린 전체를 양도하면 일본이 전쟁 배상금을 완전히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지 공개적으로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루즈벨트는 만일 일본이 러시아의 제안을 거절하면 매우 곤란한 외교적 입장에 처할 것이다라고 정보까지 줘요. 그리고 루즈벨트는 일본이 전장에서 명예롭게 정의를 모색해왔던 나라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배상금을 포기하라는 일종의 사인도 보냅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포츠머스 회담에서 굉장히 많이 개입했고 그 결과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상황들이 연출된 거죠. 그림은 포츠머스 회담의 전경들의 모습들입니다. 포츠머스 조약의 핵심들을 다시 정리해보면 1905년 9월 5일 날 러시아와 일본은 미국의 중재에 의해서 러일 전쟁의 종전을 합의합니다. 일본과 러시아는 회담 과정에서 배상금과 사할린 섬에 대해서 치열하게 대립하죠. 그리고 포츠머스 조약의 일본 정권 대신은 고무라 주따로 외무대신이죠. 러시아 정권 대신은 전 재무대신이었던 빗대였던 거고, 루즈벨트는 그 결과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거죠. 포츠머스 조약은 8월 9일 날 시작해서요, 9월 5일 날 강화 조약에 조인하면서 끝납니다. 그 사이에 8월 9일 날 예비회담을 했잖아요. 그리고 17차례의 본회의로 격론이 벌어집니다. 그 결과 포츠머스 조약의 핵심 부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하게 화면을 보면서 얘기하시죠. 제2조, 러시아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서 정치상, 군사상, 경제상의 우월한 이익을 지니는 것을 승인하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감리의 조치를 방해하지 않는다. 3조, 러시아의 러일의 만주 군대를 철수한다. 5조, 러시아가 청군대의 승낙을 얻어 밀수가 다련의 조차권을 일본에 이전 양도한다. 6조, 러시아가 남만주 철도의 일체의 권리를 청국 정부의 승낙을 얻어 일본에 이전 양도한다. 9조, 러시아는 북위 50도를 기준으로 사할린 섬 남부와 그에 인접한 모든 섬을 일본에게 양도한다. 이게 포츠머스 조약의 핵심인데 그 중에 2조가 한국과 관련된 겁니다. 2조 중 감리는 통치가 아닙니다. 통치가 아니에요. 일본은 제2조에 기초하여 한국에 대한 보호국가를 주장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 연구 성과에서 대부분 이 연결고리들을 설명하지 못했는데
포츠모스 조약은 일본이 보호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일본이 을사늑약을 체결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국의 훈령들과 인물들을 살펴보시죠. 다리를 꼬고 앉은 사람이 러시아 정권 대표 빗대고 1849년에 태어나서 1910년도에 죽었던 빗대입니다. 이 인물은 얼마나 신중하냐면 자신의 비밀일기를 썼습니다. 그것을 러시아 정부에서 압수할까봐 파리의 비밀은행에 숨겨놔서 나중에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일기가 발간되도록 아주 치밀한 인물이 바로 빗대였던 거죠. 포츠모스 조약 직전에 러시아의 외교 전략은 이렇습니다. 1905년 6월 28일 날 니콜라이 2세는 포츠모스 회담 관련 러시아의 협상안에 관한 훈령을 승인하고 그 훈령을 국무고문이자 외무대신인 남주도르프에 보냅니다. 남주도르프는 니콜라이 2세의 훈령을 빗대에게 전달한 거죠. 니콜라이 2세는 정권 대표에게 광범위한 정권을 부여한다는 칙령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빗대는 모든 외교문서, 그 다음에 보고서들을 다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죠. 러시아의 훈령에 따르면 만약 빗대의 논증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기들의 안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러시아는 포츠모스 회담을 중단시킬 근거를 갖게 되고 회담 실패의 도덕적 책임을 일본에게 떠넘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러시아 말로 치마다 외교라는데 빗대는 언제든지 회견이 결렬될 것을 준비해서 철수를 준비하는 여행 가방을 항상 준비하고 있었던 전략을 펼쳤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훈령에 따르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 합의에 이룰 수 있는 요구 등이 있습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는 러시아 영토, 배상금 이런 부분들이었고 얼마간 합의할 수 있는 문제가 한국 문제였는데 이 한국 문제는 단서가 붙습니다. 한국의 독립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 정부 내에서는 마치 포츠모스 조약이 한국 살리기, 그래서 한국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권 대신 빗대의 구상을 했죠. 이런 훈령을 받고 배를 타고 가면서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빗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회담을 하면 유리할 것이다. 러시아는 러일 전쟁의 중단을 모든 국가의 공통된 소망이라는 인상을 주도록 행동한다. 러시아 대표는 약간의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제국의 대표처럼 행동한다. 러시아 대표는 미국에서 언론의 커다란 역할을 고려하면서 언론사 대표에게 친절하게 한다. 러시아 대표는 미국 시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완전히 민주적으로 행동한다. 러시아 대표는 특히 뉴욕과 언론에 유태인의 영향력을 고려하면서 유태인을 적대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빗대는 전 세계가 평화를 희망한다는 인류애를 강조하면서 언론사와 미국의 지지를 받으려고 전략을 꾸몄던 거죠. 정말 치밀합니다. 이제 일본의 외교 전략, 일본 대표단 앉아있는 수염 있는 사람이 고무라 지타로 일본의 대표입니다. 위에 서양 사람이 있는데 일본은 외교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서양 사람까지 임명하면서 이 회담을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한 거죠. 고무라 지타로는 1855년부터 1912년에 살았고 이 사람은 우리나라 아간 8천 당시에 주한 일본 공사까지 역임한 사람이 바로 고무라였고 한국 문제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무대신이었고. 그러면 1905년 6월 30일 일본의 훈령을 살펴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약, 가능하면 관철시켜야 되는 조약 등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거는 보시면 한국을 완전히 우리의 자유처분한다. 그러니까 러시아와는 좀 생각이 달랐던 거죠. 일정 기간 내에 러시아 군대를 만주에서 철수시킨다. 그 다음에 라오뚱 반도의 조차지와 하얼빈 리순간 철도를 일본이 가져간다. 그 다음에 가능한 관철시키는 게 배상금 12억 엔, 최고액을 15억 엔으로 정한다. 등의 요구 조건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살펴보시면 일본은 배상금을 받지 않았죠. 그 다음에 사할린에 대한 그 부속도서를 완전히 활용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이 포츠모스 조약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많이 놓쳤던 결과들이 있다는 것을 양국의 훈령을 비교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예비회담에서 8월 9일 날 고무라는 12가지 조건들을 제시했고 이 12가지 조건에 의해서 협상을 한 거죠. 외교사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 중에 하나는 외교사에서 협상을 할 때 먼저 안을 제공한 사람들이 회에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외교 협상을 할 때는 먼저 초안을 기초하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먼저 기초했고 일본은 많은 실패를 겪었던 거죠. 최후 협상과 타결을 살펴보시면 8월 26일 러시아 정부는 빗대에게 회견을 종결시킬 것을 지시했고 빗대는 그 사실을 고무라에게 알리면서 사할린의 반을 양보하는 이외에 다른 양보는 없다라고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29일 날 마지막 회의를 연기하도록 지시하고 28일 날 오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고무라에게 다음과 같은 훈령을 내립니다.
군사 및 경제적 사정을 숙고하고 비관의 절충으로 이미 개전의 목적인 만안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해결했음을 고려하여 배상금과 영토 할양 두 문제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음에 이르렀다고 해도 강화를 성립해라 라고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배상금과 영토 할양에 양보를 하는 거죠. 일본은 마지막에 배상금과 사할림 모두를 포기하더라도 강화 협상을 성사시킬 것을 고무라에게 지시한 거죠. 고무라는 마지막에 배상금을 완전히 포기하고 사할림의 반을 얻어내는 선에서 강화를 매듭질 수 있었던 거죠. 포츠모스 조약의 참가자들입니다. 세 번째 가운데에 앉는 사람들이 러시아 정권 대표 빗대고 일본 정권 대표 고무라입니다. 그래서 포츠모스 조약 참가자들은 이렇게 많은 분야들의 사람들이 러시아 쪽에서 참여했고 일본 쪽에 이러한 인물들이 다 참여했던 것이죠. 그러면 러일 전쟁과 포츠모스 조약의 의미는 뭐냐? 일본이 생각보다 배상금을 받지 않았던 부분들이 알려지자 이게 바로 일본 도쿄에 있는 히비야 공원의 포츠모스 조약 반대 집회인 거죠. 이게 1905년 9월 5일 날 일본인들은 배상금이 없기 때문에 반대 집회까지 열 정도로 일본인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포츠모스 조약의 의미를 살펴보시면 러시아는 포츠모스 조약에 대한 해석을 다음같이 합니다. 러시아는 1905년 9월 21일 날 러시아 국방위원회 회의 중에 한국에서 군사전 조치의 제한을 남우스리스크 지역 전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했고요. 일본이 한국에서 적군대 인원을 포츠모스 조약에 포함하는 것을 거부하자 러시아는 남우스리스크 지역에 충분한 수의 병력을 유지할 것을 결정합니다. 무엇보다도 정권 대신 빗대는 한국의 독립이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의 조약으로 한국의 독립을 훼손할 수 없다고 포츠모스 조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방위원회는 한국의 독립이 포츠모스 조약에 대해서 폐기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포츠모스 조약 이후에 일본이 강압적으로 을사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제도가 성립됐다고 그 이후에 인정한 과정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와 일본은 포츠모스 조약 체결 과정에서 치열한 외교전과 여론전을 펼쳤는데 일본은 배상금과 영토 획득이라는 처음 설정한 목표에서 상당 부분 후퇴했습니다. 그것은 일본은 서방의 여론에 떠밀려 가지고요. 포츠모스 회담 과정에서 영토와 배상금을 모두 끝까지 주장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 일본이 돈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재무 대신 빗대가 여론전을 펼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본이 여론에 굉장히 많이 관여했는데 결국 최후의 여론전의 승리는 빗대였던 거죠. 러시아 정권 대신 빗대는 배상금과 영토 중 하나를 일본이 선택하는 전략을 끝까지 추구해서 성공한 거죠. 러시아 말로 치마단 외교. 여행 가방을 들고 늘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외교에 성공한 거죠. 그리고 포츠모스 조약 체결 이후에 러시아와 일본은 한국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독립을 유지했다고 생각했고 반면에 일본은 한국의 보국화를 성공했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러일 전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러일 전쟁은 세계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진화하는 시기에 발생했고요. 그 성격상 제국주의의 시기에 대규모 전쟁인 거죠. 그러면 결국은 제국주의 열강과의 모순에 격화된 거죠. 미국과 영국은 극동에서 자국의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본을 이용한 겁니다. 영국과 미국은 러시아를 주요 경쟁자로 생각했고 러시아를 동아시아 시장에 점령하지 못하도록 약화시키려고 했던 미국과 영국의 역할들이 있었다. 그러면 일본이 과연 러일 전쟁과 포츠모스 조약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소외된 자가 됐을까요? 참 이것에 대한 해석은 폭넓습니다. 결국 포츠모스 조약 체결 이후에는 러시아는 한국을 완전히 일본에 양보하지 않았고 한국에서 최고 권리를 갖고 있었다라고 주장했고 실제 러시아는 1910년 7월에 러일 협정을 통해서 일본의 한국 강제 강점을 승인하면서 북만주와 몽고에서 러시아의 우위를 일본으로부터 인정받은 게 바로 포츠모스 조약 러일 전쟁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부족한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